아프가니스탄 사태로 관심에서 밀려났던 중국과 호주의 싸움은 어쩌면 조만간 큰 위험 사태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탄과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하고 1, 2위를 다투는 마당에 호주 따위는 가볍지라고 생각하면서 호주를 얕잡아 봤던 것과는 달리 지금 현재 상태로만 두고 보자면 오히려 시진핑이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멸망시킬 듯이 압박하는 중인 호주로부터 한국은 오히려 엄청난 이윤을 챙기는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치열합니다. 어쩌면 한 국가가 완전한 패배를 시인하거나 항복을 선언해야 끝날 것처럼 미친듯이 양측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과 호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국가의 오랜 앙숙관계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원래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둘이 죽고는 못 사는 연인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계의 정설이었습니다. 호주는 일찌감치 1972년 대만 대신에 중국을 승인하고 1973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미국보다도 무려 6년이나 빠른 시점이었죠.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중공업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중공업 건설에는 필수적으로 철광석과 석탄이 필요했죠. 그래서 1985년과 1986년 2년에 걸쳐 중국 총리와 공산당 총서기가 호주를 방문한 것도 이러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후야오방 총서기는 당시 호주 총리와 함께 호주 최대 철광석 광산인 필버라 일대를 둘러보기도 했었죠. 이 호주산 철광석과 석탄은 중국의 급격한 공업화에 든든한 배후가 됐고 호주 역시 중국이 모든 원자재를 흡수해주면서 경제 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등극한 뒤에도 쭉 이어졌습니다. 시진핑은 지방정부의 간부로 재직할 때부터 집권 이후까지 무려 5차례나 호주를 방문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집권 1년 뒤 2014년에는 호주와 중국 간 FTA를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진핑은 호주를 두고 역사적 원한도 근본이익 충돌도 없는 중국과 호주야말로 진정한 동반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런데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2020년 4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당시 중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사받으라며 대대적으로 중국에게 망신을 준 호주 총리의 발언을 꼽습니다만 이미 그 이전부터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2월 중국과 호주의 FTA가 발효된 이후 호주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중국을 찍어 누르기 시작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둘 사이에 금이 갔죠. 2018년 호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중국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미국의 압박이 있기는 했겠지만 전 세계 최초로 그동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던 호주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에게 엄청난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호주는 국내 정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자 외세계입 금지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관계의 방점을 찍은 것이 호주 총리의 코로나 중국 책임설 발언입니다. 이 역시 호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호주와 중국은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스캇 모리슨 호주 총리의 발언 직후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대해 80.5%라는 천문학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 4대 도축업자가 가공한 소고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어 석탄, 면화, 목재, 해산물, 구리 등 호주산 상품이란 모든 상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고 호주산 포도주에는 무려 200%라는 반덤핑을 때려버립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호주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됐죠. 이미 일본을 제치고 호주의 제1교역국인 중국의 이 같은 보복에 호주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할 것으로 생각됐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호주가 이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으니까요. 우선 스캇 모리슨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서는 일본과 공동훈련 등에 대한 군사협정을 체결합니다. 협정에 따라 호주군의 일본 주둔 가능성이 열렸고 양국군이 공동훈련을 위해 상대 국가로 입국할 때 무기 및 탄약 등에 대한 반입 절차도 간소화시켰습니다. 교묘하게 호주와 일본은 양국 모두 쿼드 참여국이었는데 중국은 그동안 쿼드는 아시아판 나토라며 우려를 표했는데 호주와 일본의 군사협정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도발이었죠. 그런데 호주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중국이 제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핵심인 철광석과 석탄 때문입니다. 이 두 원자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최초 호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때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해산물, 와인 등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석탄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건드리지 못한 것이 바로 철광석입니다. 사실 효과와 보복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철광석이 가장 확실하게 호주를 골탕 먹일 수 있는 품
품목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철광석은 호주 최대의 수출 상품으로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죠. 그런데 그중 8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죠. 이 덕분에 호주는 중국 덕을 봤습니다. 2000년 36억 달러에 그치던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740억 달러로 약 20배 이상 증가했는데 철광석이 효자 노릇을 했죠. 석탄을 금지시켰듯이 철광석까지 금지시켰다면 호주 경제는 말 그대로 KO 직전의 그로기 상태로 몰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감히 이 카드를 꺼내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광석이 끊기면 중국 경제가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테니까요. 현재까지도 중국은 각종 인프라에 건축, 공장 등 중국 내에서 소요되는 철광석만 1년에 12억 톤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중국이 호주에 무역 보복을 가했는데 호주는 오히려 대중국 수출 금액이 0.3%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철광석이죠.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묘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을 생산하는 국가인데 이 철을 만드는 원자재인 철광석 8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만든 철로 자국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당한 이후 일부는 수출도 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광석을 수출하는 나라로 중국이 수입하는 철광석의 60%를 호주가 제공합니다. 다른 말로 만약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 수입을 금지하면 중국은 철 생산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만약 철 생산을 못하면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전기자동차도 선박도 공장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이며 와인이며 랍스타며 석탄이며 모두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해도 유일하게 철광석만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이상 기후를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철광석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1년 전까지 1톤당 10만원에 거래되던 철광석은 벌써 2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중국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안정되면서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한 것도 있지만 호주발 충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광석 수입 업체들이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매점매석하고 있어 시장에 철광석이 없는 겁니다. 결국 세계 2위 철광석 생산국인 브라질로 달려가 보지만 2019년에 발생한 댐 붕괴 사고로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해 더욱 비참해졌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석탄인데요. 중국은 호주 총리의 발언이 있은 후 석탄 카드를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10월에 발전소와 제철소들에 대해 구두 통보 방식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12월에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호주에 복수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처음 이 조치가 시행됐을 때도 당연히 호주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호주는 중국이 사용하는 발전용 석탄의 50% 이상을 들여오는 최대 수입국이며 2020년 호주에서 수입한 석탄만 무려 4,250만 톤이 넘습니다. 중국의 경우 전체 발전량 중 화력발전 비중이 57%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그해 겨울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입니다. 석탄 수입 금지를 공식화한 12월 21일 중국의 광저우와 선전 등의 몇몇 대도시에서는 1시간 동안 정전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후 중국의 상징과도 같은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긴 것이죠. 대도시인 상해와 북경이 그러한데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의 사태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중국은 2019년에만 무려 2억 6,500만 톤의 석탄으로 화력발전소를 가동했는데 그중 53%가 인도네시아, 28%가 호주산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진짜로 중국에 수입된 호주산 석탄이 제로가 됐습니다. 겨울철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야 하는데 총 석탄량이 부족하니 화력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며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태를 맞이했죠.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석탄 가격의 폭등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발전용 석탄 가격은 올 7월 1톤에 18만원으로 조사됐는데 2011년 이래 최고가이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배 이상 뛴 가격입니다. 원래 중국은 호주산 석탄을 대체하기 위해 남아공과 콜롬비아로 수입선을 변경했지만 두 국가는 중국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관계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남아공 석탄은 불소를 함유했다며 2014년 이후 수입을 금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다소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상당히 늘었는데 석탄 수요는 높은데 공급량이 적으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을 가했던 석탄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2억 5천만 톤 규모의 신규 석탄 생산 계획을 밝혔지만 자체 생산으로 공급난을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기까지 무려 3년이 걸리기 때문이죠. 석탄 하나만 가격이 뛰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산업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발전용 및 제철소용 석탄 수급이 불안해지면 전력 생산과 소비, 철강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와 철강이라는 산업의 주요 동력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산업 모두가 흔들립니다. 또한 석탄 업계에서는 석탄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 물량을 비축해두고 있으니 석탄 가격이 불안정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중국을 오히려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는 와중에도 한국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 자원 투자한 기업들이 큰 이익을 보고 있죠. 해외 원자재 투자에 소극적이던 포스코는 지난 2010년 호주의 로일 광산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12.5%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본격 생산에 돌입한 후 안정적으로 철광석을 공급받고 있으며 광산에 투자한 덕분에 투자 배당금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만 배당금이 1,500억 원이 지급됐고 철광석 수요가 늘고 가격이 급등한 2분기에는 배당금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광석 수급 안정화에 배당금 수익까지 차곡차곡 쓸어담고 있죠. SK그룹 역시 호주로부터 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진한 해외 가스전 투자가 결실을 맺은 것이죠. SK는 최근 2012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호주 해상 가스전의 최종 투자 의사결정을 선언하고 매장량 7천만 톤 이상의 LNG 생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SK가 보유한 지분이 무려 37.5%로 향후 5년간 약 14억 달러를 투자해 2025년부터 20여 년간 연간 130만 톤의 LNG를 국내로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해외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 사업은 10개 중 1개 정도만이 개발에 성공하는데 SK는 단 한 번만에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이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 자원에 투자할 동력이 생긴 겁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자원 투자로 더 안정적인 원자재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